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실제 외교적 효력을 갖는 발언인가요? 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죠. 발언 내용은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어떤 그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승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조 장소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하나가 들어가는 필리 조선소에 건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건조를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당초 요청했던 핵 연료 공급과 국내 건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란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 잠수함이 핵 연료 공급에 대한 미국의 어떤 결단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장 등 그 이후에 논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내 건조 의지를 강조했던 것이죠. 한국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원료는 미국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건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 내부의 조율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 자료 발표가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 핵 연료 조달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의 문제로 좀 지연된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에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의 연료 조달 방식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핵 잠수함의 추진에 미국의 어떤 승인에 대한 여부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습니다.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이 한국 측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서 현재 양국 간의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의 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잠재적인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양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에게 여러 가지 논의의 필요성을 던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어떤 법적, 외교적 효과는 없지만 미래 정책 변화의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발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이죠. 또 핵연료, 또 농축 유라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예외 규정들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 승인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그 정부는 기존에 합의된 문안을 고수하면서도 미국 측 내부의 여러 가지 문안 요구에 나오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승인이 되었지만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은 앞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숙제인 겁니다. 핵 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양국 간의 실무진과 또 미국과 그 한국 정부 간의 여러 가지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잠 보유 논의가 다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도화된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탄 미사일이죠. 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킬체인의 그 해상 중심의 타격 능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우리가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미사일 기지와
달리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고 탐지와 추적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고 기습적인 핵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이라고 꼽히는 것입니다. 이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결심 타격하는 일련의 타격 시스템을 킬체인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핵 잠수함은 수개월간 은밀하게 적의 어떤 그 해역에 깊숙이 잠수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북한의 잠수함의 발사 거점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또 발사 직후 은밀하고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플랫폼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실질적이고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핵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연료 공급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해역의 감시나 또는 SLBM의 잠수함 추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비롯되는 전략적 어떤 능력 확보가 요구됩니다. 핵 잠수함은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어떤 그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해양 감시나 또는 억지력에 대한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한국은 미국의 어떤 동맹국과의 안보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국대화하고 또 주변 강대국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이러한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상 교통 보호나 또는 해양 주변 수호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산이 됩니다. 디젤 연료를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명 가까이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은밀성의 유지에 대한 한계가 계속 지적되었고, 작전의 기간이 짧습니다. 원자력을 추진체로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부터 동력을 얻기 때문에 장기간 어떤 수중 잠항이 가능해지고 또 압도적인 은밀성과 기동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훨씬 먼 거리를 고속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해역의 어떤 광대한 작전 범위를 커버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이러한 해양 안보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어떤 내부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잠수함의 은밀성, 또 장기 작전 능력, 이러한 것들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월등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관계에서 어떤 신호로 봐야 하나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전략적 신호 측면에서 동맹의 어떤 강화,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증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신호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핵추진 잠수함의 승인 자체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해양 기반 킬체인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서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심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는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대북 억지 능력과 해양 안보의 어떤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미국이 이처럼 민감한 핵 관련 기술 협력을 승인했다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건조로 언급한 부분은 미국의 우선주의에 기조한 한미 동맹에 어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협상력의 우위에 대한 복합적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국내 경제 이익을 강조하면서 잠수함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또 제조업 부흥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를 동맹 이슈까지 투영한 결과인 것이죠. 이는 한국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연계하려는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의 어떤 방위비 분담 증액과 또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조해 왔죠. 이번 발언은 한국이 어떤 전략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분명한 어떤 신호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3의 장소 필라델피아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합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많은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핵연료 공급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순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이 전략적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 의지를 확인을 했지만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나 반영된 협상 카드가 제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잠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NPT나 국제 규제에 걸릴 여지는 없는 건가요? 네, 매우 높은 허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체계 내에서 비핵무기국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어떤 목적으로의 핵 추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IAEA의 엄격한 사찰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죠. 현실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협력하는 그 AUKUS의 모델처럼 동맹국과의 어떤 특정 핵기술 공유 협정을 통한 우회적인 협상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국제적 어떤 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PT 및 핵 연료 규제의 여러 가지 핵심에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핵 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핵심적인 국제 규제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은 일방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리가 HELEU의 어떤 그 20% 이상,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의 20% 이상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는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NPT 체제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IAEA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 협정은 핵 어떤 분열성에 대한 물질이나 또 군사적 목적의 어떤 그 핵무기로서의 사용 이런 것에 전용을 막기 위해서 사찰과 어떤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NPT는 핵무기국이 군사적 목적의 어떤 핵 추진 활동을 위해서 IAEA가 사찰을 받지 않는 일부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어떤 극도의 투명성과 엄격한 사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 연료를 제공하는 핵 보유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미국과의 어떤 고강도 외교의 어떤 협정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적 우회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UKUS 모델과 외교적 난관의 어떤 심화인데요. 현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것은 AUKUS, 즉 미국과 영국, 호주 이 3국의 어떤 그 모델과 같은 우회적 협력이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AUKUS 모델의 특징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 추진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을 제공을 하고 또 핵 보유국으로부터 봉인된
핵 연료를 공급받아서 잠수함을 장착하는 겁니다. 호주는 핵물질을 직접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이 핵잠수함을 제작을 해서 그 핵연료를 장전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호주가 핵물질 사찰의 의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던 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AUK, US의 어떤 모델처럼 미국이 비핵 보유국의 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한국이 이를 적용받으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하기도 합니다. 호주와는 달리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요충지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한국의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게 강력한 핵 확산 신호를 비칠 수도 있고, 또 제시된 내용처럼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건조 발언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어떤 기술과 또 연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통제하는 경우 한국은 국내 건조를 통한 기술의 어떤 자립과 또 전력화 시점에 대한 큰 여러 가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추진은 NPT와 IAEA의 안전 조치라는 국제적 어떤 법적 허들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고강도 협정과 주변국 간의 외교적 반발, 삼중의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어떤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추진한다면 기술적 정책적 허들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기술적 허들 측면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에 대한 설계, 또 소형화 기술, 또 그리고 이를 잠수함에 탑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허들은 원자로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보와 또 공급망에 대한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 조항도 마련해야겠죠. 독자 추진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외교적 마찰의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허들 측면에서는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잠수함용 원자료 설계와 핵 연료의 확보입니다. 고농축 어떤 소형 원자로 설계의 건조 측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선체 내부의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무장을 넣어야 하고, 원자로는 극도로 작고 또 가벼우면서 동시에 높은 출력을 내야 합니다. 한국은 경수로 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필요한 초소형 고밀도 원자로 설계와 안정적인 어떤 검증 경험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의 어떤 생존성을 위해서 원자로와 터빈에 발생하는 어떤 소음을 극도로 제어하고 또 소음을 흡수하는 차폐제를 개발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어떤 건조의 최고 긴밀한 기술로 분류되는 것은 독자적 개발에 대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농축 핵 연료 확보와 처리의 문제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허들이 될 수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더라도 핵 잠수함용으로 특화된 고밀도 고성능 핵 연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게 된다면 한국은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시설이 없고, 또 이는 곧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핵 연료는 고준위의 어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래식 원전과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원자료에 어떤 특수 시설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연료를 안전하게 교체하고 또 재처리하는 기술, 또 이런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여러 가지 동맹국과 주변국들 간의 어떤 관계성의 측면들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중요한 측면이죠. 독자 추진은 국제 규제 위반의 논란을 넘어 한국의 어떤 외교나
안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원자력 협정의 위반 측면입니다. 한국의 모든 핵 활동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이 협정은 한국의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는 것은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생산하려 한다면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또 협정 위반이라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국제적 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추진되면 농축이나 재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국제사회로부터 NPT 체제를 위협한다는 강력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어떤 외교적, 경제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성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원자료 개발, 또 핵 연료의 확보, 또 잠수함 건조 및 운용 기술의 확보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 내에서 또 다른 전력 증강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의 어떤 지연도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독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기술적으로는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의 어떤 벽을 넘어야 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한미 동맹이나 NPT 체제를 지켜야 하는 외교적 고립의 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순한 어떤 수사로 차부하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이유이죠.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또 능동적인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어떤 탐색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전략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의 고위급 전략 협의와 또 국내 언론의 합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건조하는 발언들은 미국 내 경제적 이익을 직면해서 내세웠지만 이는 핵 추진 잠수함의 민감한 전략 자산의 확보에 대한 한국의 어떤 비용 지불의 의지를 전제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거래가 성립된 이상 단순한 어떤 공약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NPT의 체제와 미중 경쟁이라는 매우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반발에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북의 억지력 강화와 동맹의 이익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의 승인이라는 발언은 대북 억제 전략의 필요성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핵 잠수함 건조의 어떤 장소, 또 핵 연료의 어떤 조달 방식, 이러한 세부적인 어떤 조율이 앞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또 전략구조의 어떤 대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젠슨 황 CEO가 AI대 서울을 통해 GPU 26만 장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젠슨 황 CEO의 26만 장 GPU 공급 발표는 한국을 AI 기술의 주요 전진기지이자 핵심 전략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한국이 AI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고 또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칼럼 26만 장의 GPU, 그 다음은 한국 AI 주권의 조건, 또 그러면 여러 가지 숫자에 담긴 본질적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26만 장 GPU의 발표에 숫자의 본질적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확보를 넘어서 AI 인프라의 어떤 변곡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한국의 26만 장 GPU 공급
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대규모 하드웨어 거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AI 인프라의 질적 도약을 예고하는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그 GPU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또 AI 서비스의 확장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연산 자원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반하에 한국은 AI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빅테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최소 조건은 충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GPU의 활용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것인가, 즉 속도가 아닌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만 장의 GPU 확보는 한국의 AI 산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했는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은 메모리 제조 강국이지만 GPU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AI 플랫폼은 구글이, 오픈 AI는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질문은 한국이 AI 시대의 효율적인 제조 강국이자 글로벌 빅테크의 훌륭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AI 그 자체를 만드는 창조 강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그 플랫폼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26만 장의 GPU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한국은 AI의 그 혁신과 최고의 인재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이 AI 주권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GPU 확보가 실제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나요? GPU는 AI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GPU의 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과 배포를 위한 기반 체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 또 창의적인 어떤 모델 설계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 경쟁력을 소프트웨어 생태계 강화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GPU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연금술사가 부재한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GPU의 확보는 AI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적 최소 조건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실제적인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G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연산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독창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거나 AI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접목시키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확보된 GPU는 해외 빅테크의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따라잡는 내만 소모될 위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양을 넘어서 인재의 질이 경쟁력의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PU의 확보의 의미가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큐바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상태에서 종속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U 확보와 동시에 토종 AI 플랫폼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보된 GPU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AI 서비스의 상용화를 막는 경직된 규제 환경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GPU는 씨앗을 뿌린 비옥한 땅, 즉 인프라 제공이지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햇빛, 즉 데이터와 규제 혁신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환경적 요소를 최적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정부와 산업계가 전략적 노력을 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한국의 AI 전략은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 AI 전략은 하드웨어와 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대기업, 또 데이터 센터, 또 GPU 확보,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윤리 및 규제 정립, 또 기술 패권의 어떤 경쟁 시대에서의 전략적 기술 선정,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어떤 기초 연구 지원, 이러한 측면에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특히 이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발굴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속도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면, 현재 한국의 AI 전략은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 기술 추격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GPU와 같은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테크가 개발한 거대한 언어 모델을 따라잡는 토종 LL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발판 다지기 전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프라 모델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따라잡기 플레임에 갇힐 위협이 있습니다. 진정한 AI 주권은 단순히 해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데이터와 그리고 산업 환경에 맞는 킬러 어플리케이션과 원천 기술을 창출하는 우리가 퍼스트 모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략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속도보다는 방향 전환의 어떤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AI 전략의 방향이 완전히 올바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AI 연구술사라 불릴 수 있는 최고 인재의 유입과 데이터 규제 완화, 또 선진화된 하드웨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GPU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모델, 또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프라 투자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려면 양질의 데이터의 개방과 또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AI 전략이 지속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 중심에서 인재 육성, 또 제도 혁신, 이러한 중심의 무게추를 좀 옮겨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삼성과 엔비디아 협력이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은 어떤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AI 반도체 생태계의 수직적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SK 하이닉스가 주로 하고 있는 메모리 기술에서 앞장서고 있고, 또 이를 전략적으로 삼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와 또 파운드리, 또 CPU,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AI 칩 밸류 체인을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파운더리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재편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가 협력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에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적 요소가 있고, 또 이러한 재편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의 독점, 또 삼성의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 기술, 이러한 것들이 함께 결합해서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수직 통합형 토탈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최적화된 기술을 통한 엔비디아의 칩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공되어지는 협력 관계를 통한 칩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또 제조는 TSMC,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밸류 체인을 설계와 최적화, 제조, 메모리, 이런 것을 통합하는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의 재편, 또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 이러한 역할들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TSMC 중심의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은 엔비디아도 극복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의 강화는 현재 TSMC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 파운더리 생태계의 중대한 도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핵심 파트너인 TSMC의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의 파운더리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이는 파운더리 시장에 투톱 경쟁의 구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AI 칩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전체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삼성은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구글과 아마존 이런 어떤 그 자체 AI 칩 개발하는 빅테크를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AI 기술의 어떤 산업의 어떤 비용 구조 또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산업의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AI 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급 AI 인재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GPU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수준의 어떤 AI 연구자의 개발은 쉽게 만들 수가 없죠. AI 수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과 그리고 처우 제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AI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쓴 한국 AI 패권의 분수력, 산업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AI 수도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방향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재 한국의 AI 수도의 구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드웨어, 즉 GPU의 확보와 같은 어떤 그 추격형 전략을 넘어서 선도형 플랫폼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대량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이는 AI를 빌려 쓰는 나라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구조적 한계를 내포합니다. 진정한 AI 수도는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밸류체인의 종속고리를 끊고 한국이 독창적인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와 경쟁하는 AI 플랫폼을 만들 때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국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나 자동차, 로봇 이런 피지컬 AI 영역에서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특화된 AI 생태계 그리고 표준을 선정하는 이러한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AI 수도의 어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급한 과제는 최고급 AI 인재 양성과 또 유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AI 혁신에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를 함으로써 이런 인재 유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GPU와 인프라를 갖추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우리는 AI 주권 국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현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조적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AI 기술의 테스트와 상용화를 가로막는 데이터 활용 규제,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의 어떤 정책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이 막힘없이 실현될 때 AI의 어떤 환경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고 우리는 AI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GPU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 것이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PU는 총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쏠 것인가입니다. 하드웨어적 기반 위의 국가 전략 차원의 AI 킬러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헬스케어, 제조, 교육, 국방 등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기반도 가지고 있죠. AI를 접목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창출형 AI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GPU 확보가 연산 인프라라는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PU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연산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가치 창출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서 하드웨어의 효율성과 양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패권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플랫폼이 결정할 것입니다. GPU는 해외 빅테크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산업 환경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닌 플랫폼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AI 서비스 또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누가 만들 것인가와 어떤 혁신의 목표를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기결됩니다.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창의적인 AI를 설계하고 구현할 최고급 AI 인재, 즉 AI 아키텍트를 한국의 AI 생태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이미 포화된 범용 AI 시장을 뒤쫓기보다는 한국만의 강점에 기반한 제조, 의료, 국방 이런 특화된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GPU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료일 뿐입니다. GPU의 확보는 이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가 탐낼만한 어떤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또 AI 기술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GPU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AI 주권을 실현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26만 장을 우리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제조 역량, 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확보해서 또 그것을 피드백하는 역량, 또 기술에 어떤 적용하는 그 융합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최적이라고 본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시험장이 될 것이 아니라 고급 인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통해서 서비스의 창출, 어플리케이션의 창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 앞으로의 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면 조선원자력 분야에서 어떤 기술적 난제가 있나요?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소형화 및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지상 발전소하고는 달리 극히 좁은 공간에 탑재돼야 되고, 또 자망 중에 어떤 충격이나 진동, 또 경사,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무보급의 운항을 위해서 핵연료의 고밀도화, 또 장주기 운전 기술, 그리고 소음 저감을 위한 펌프, 그리고 냉각 시스템, 또 저소음 기술, 이러한 것들이 핵심 기술적 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자체보다 이를 위한 해양 플랫폼의 어떤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원자력 분야의 핵심 난제로 본다면 소형 원자로와 핵 연료의 기술인데,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은 잠수함에 탑재한 원자료의 어떤 소형화 또 고성능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대형 발전용 원자로의 기술을 보유했으나 잠수함의 어떤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하면서 고출력을 내고 장기간 연료를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한 초소형, 또 고밀도, 또 원자로 설계와 안정성 검증,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자로의 어떤 수명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핵연료 제조의 기술, 또 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농축 및 재처리, 이러한 기술이 NPT나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연료의 확보는 어떤 기술적 문제 이전에 여러 가지 외교적 난관이 있는 요소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핵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난이도 및 기술입니다. 원자력 추진의 기관이 디젤 엔진보다는 훨씬 크고 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소음을 극저음 소음으로 낮추는 복합 방진 기술, 그리고 저소음 터빈, 펌프류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원자로 시스템을 어떤 협소한 선체 내부에 완벽하게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방사능 차폐 기능을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깊은 어떤 수심에서 운용 가능한 어떤 고압 선체 제조 기술 역시 우리가 넘어야 할 기술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개발 기술 난제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핵 연료를 외부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핵 기술 주변 확보에 어떤 제약이 따른다면 이 잠수함의 성능, 또 운용의 유용성,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완전한 독자 개발을 시도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또 많은 어떤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과정들을 어떤 국제 규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부담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참여 가능한 기업은 어떻게 되며 함정 사업의 발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 분야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러한 대형 방산 조선소가 당연히 주축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로 설계를 담당할 수 있겠고요. 또 제작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함께 여러 가지 개발에 중요한 참여 그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형 모듈 원자료, SMR의 기술을 보유를 했거나 또 개발 중인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이 사업은 단순한 함정 건조를 넘어서 극저소음, 그 다음에 고효율 추진, 그 다음에 첨단 센서, 이런 미래 함정의 기술들을 선도하는 기술 집합적 함정 사업의 어떤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구축하고 또 함정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 잠수함 건조는 조선과 방산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또 한국의 어떤 기존 잠수함 건조했던 사업 장보고 3 사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 기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하나그룹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하나 필립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조 장소와도 연관이 되고 있죠. 이들 기업들의 어떤 선체에 대한 설계, 건조, 또 시스템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은 담당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계열사들이 추진기관과 같은 또 핵심 부품을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 및 핵연료 관련 기술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같은 국내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소시엄입니다. 잠수함의 성능을 좌우하는 특수 소음의 어떤 저감 장치, 그리고 첨단 센서, 특수 어떤 강제 소재들, 이러한 분야들은 중소와 중견, 이런 방산 기업을 함께 해왔던 중견 중소기업들이 함께 핵심 부품의 국산화의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자로의 어떤 기술, 또 핵 연료에 대한 것들은 미국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또는 조립 형태의 참여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확대, 또 역할에 대한 분장, 이러한 것들을 사업 추진하면서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은 한국 함정 사업의 전체로 봤을 때 첨단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은 어떤 북한의 SLBM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는 독자적인 해양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축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과정에서 획득한 소형 원자로 기술, 소음 제어 기술, 특수 통합 기술, 이러한 것들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과 같은 다른 함정 사업과 또 민간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함정 사업들의 기술력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추진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핵 연료 확보와 국제적 규제 해결을 위한 최고 수준의 외교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은 독자적인 잠수함 플랫폼 설계와 통합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안전과 또 품질의 어떤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정책과 기술의 어떤 혁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와 정책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 연료 공급 및 건조 장소에 대한 한미 간의 최종 합의를 조속히 도출을 하고 또 공동 설명 자료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NPT 한미 원자력 협정 규제를 우회하고 핵 연료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 정부와의 어떤 정부와 또 미 의회와의 고도의 외교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서 핵 잠수함의 도입에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사업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의 외교적 어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외교 전략을 구사해 줘야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기업은 기술적 자립 및 산업 생태계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잠수함 건조를 주도한 HD 현대중공업이나 또 하나오션, 이런 대형 조선사들이 잠수함의 어떤 선체의 소음이나 진동, 제어 기술을 초정밀 어떤 용접, 또 시스템 통합, 핵 잠수함의 어떤 특화된 고난이도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국산화해서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자력 부분에서는 소형 원자로 설계와 그리고 특수 재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어떤 협력 시 효율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또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방산 부품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핵잠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밸류체인 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추진 잠수함은 최첨단 산업기술의 어떤 종합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나 특수합금, 또 고성능 센서, AI에 기반한 전투 시스템, 이런 수많은 하이테크 부품들과 기술들이 집약됩니다. 이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결국 핵심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또 외부 공급망 리스크를 통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미래 해양 주권의 어떤 경쟁 시대의 심해와 전략적 어떤 해로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 밸류체인의 어떤 통제력 강화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상 안보를 위한 전략적 공급망 보호 능력 강화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에 은밀하게 광범위한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에 의존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를 유사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력의 대부분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강력한 해양 억지력을 해상 무역으로 봉쇄 위협에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핵심 공급망의 안정성과 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의 핵심 기반 시설을 지키는 전략적 보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사업 자체가 미국 중심의 어떤 첨단 기술 공급망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과 또 핵 연료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공급받아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 생태계를 더욱더 한층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미국과의 어떤 상호 의존
전쟁적인 관계 속에서 미국의 주도한 첨단 방산 또 원자력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어떤 지위를 격상시키고 또 잠재적으로 미국 주도의 어떤 국제 공급망의 통제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건조와 같은 어떤 협상 방식은 미국 내 어떤 제조 공급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와 안보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구축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핵잠 추진이 관련 산업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산업의 기술의 고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핀오버 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 중에 소형 원자로 기술, 그 다음에 극저소음 기술, 경량, 고강도 합금의 어떤 첨단 소재, 그리고 고도화된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차세대 SMR 발전과 또 친환경 선박, 또 정밀 기계 산업, 또 AI 데이터 분석 등 민간 분야에까지 파급돼서 국가의 기술에 전반적으로 고도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개발해야 할 기술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핵심 어떤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의 어떤 설계, 제작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인 기술에 직접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의 극저소음 그리고 고압 센서 건조 기술은 상선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첨단 조선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선반의 효율성과 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방사능 차폐, 고성능 센서, 그리고 특수 복합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민수용의 첨단 기술의 산업 전반에까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건조를 넘어서 조선과 원자력, 그리고 전자, 또 여러 가지 소재, 다른 이종의 산업들 간의 어떤 고난이도 기술들을 융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와 연구기관,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첨단 융합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핵 잠수함의 어떤 설계, 그리고 운용,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고급 연구와 또 기술 인력에 대한 대규모 양성,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전문 인력은 추진 잠수함의 어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첨단 산업 분야로 진출하게 되고 또 지속적인 어떤 기술 혁신과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핵잠 보유가 경제 안보 자립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서 종합 국력의 상징입니다. 원자력과 조선, IT 이러한 기술들의 자립, 또 전략적 해양의 접근성 확보, 그리고 주변 국가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안보 자립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협상력을 높여서 긍정적으로 국익을 수호하고 또 경제적 어떤 번영을 담보하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한국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과 또 주요 원자재, 수출품이 대부분인 그 해상을 교통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해양 억지력, 위협국으로부터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것, 또 이러한 것들은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와 원자재 수급의 안정성을 더욱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예측 가능성, 또 지속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안보 자립의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과정을 통해서 소형 원자로, 극저소음 기술, 특수 소재, 첨단 시스템 통합 등 군사 또 민수 이런 양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융합 기술들이 국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에너지 산업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또 첨단 조선 산업과 또 정밀 기계 산업 이러한 산업들의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쟁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이러한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서
국가 주도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개발 능력을 또 높이고 또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술적 경제 안보 자립의 큰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KF21등 최근 K방산 호황 속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K방산의 그 호황은 과거 어떤 수요자 중심이었던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이제는 수출 선도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K21의 대형 국산화 사업이 단순의 어떤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서 국내 기술력의 검증의 무대이자 미래의 어떤 수출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수 시장의 탄탄한 기반 속에서 수출 시장의 어떤 확장의 발판이 되고 있고 자주 국방과 또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에 잡는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K방산의 호황은 더욱더 격상되고 또 많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KF-21, K9 자주포 등 어떤 주력 무기체계의 수출 성과로 K방산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구매를 넘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또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수출이 증가될수록 그 무기를 처음 채택하고 운용하는 어떤 그 군은 스스로 요구사항과 또 피드백을 통해서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첨단 기술, AI나 빅데이터, 이러한 사이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산 무기 체계를 내재화하고 실전 배치된 것들을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래 전장의 환경에 대비하고 또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를 통해서 어떤 주권을 확보하는 이러한 토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산 경쟁력에 대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K방산의 수출의 호황은 우리가 일시적인 대외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은 어떤 국내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사업의 추진은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개척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또 기술력을 축적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 기업들이 곧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에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레퍼런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방위력 개선 사업은 단기적인 어떤 수출 실적을 넘어서 방위 산업의 미래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고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핵심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의미를 합니다. KF21의 수출 실적을 위해 카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한국항공방위사업 카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고객 맞춤형 개발 전략과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KF21의 어떤 성능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탑다운 방식의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야 하고요. 수출 대상국의 어떤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어떤 금융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이나 또 공동 생산, 또 이런 전략적 패키지를 제공해서 경쟁국에 대비 어떤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카이가 한 팀이 돼서 초기부터 수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의 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항공우주산업 또 방위산업의 매우 큰 축을 담당하는 이 카이가 기업적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기업적 경영 혁신과 또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또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정부와 함께 수출에 대한 전략적 일관성, 수출에 대한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의 호재 속에 해외 자본의 유입을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은 K방산의 성장의 잠재력과 또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과 또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 그리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 또 정부는 이러한 전략 물자와 핵심 기술의 어떤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컬럼에 K방산 수출 봄의 역설, 외국 자본의 유입은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한 내용에 보면 K방산의 수출 호황과 외국 자본의 유입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방산 혁신의 가속적인 역할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진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K방산의 어떤 성장에 주목한 외국의 어떤 자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혁신의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어떤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확보된 이러한 자원은 연구개발의 역량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분야의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여러 가지 폐쇄성 때문에 현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전략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단순히 자금 제공을 넘어서 그 해당국의 어떤 생태계 진입에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일부 국내 기업들은 외국 자본이 기술과 또 성공적인 결합을 통해서 또 유럽의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그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MRO 산업들, 이런 시장을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기도 했습니다. 또 전자전 체계 고도화와 여러 가지 사업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또 해외 자본의 유입은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큰 발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유출, 그리고 공급망의 통제에 대한 위험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 이면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국가 핵심 기술인 방산 기술이 우회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이런 외국 투자 자본으로 인해서 핵심 부품이나 전략 물자를 다루는 협력업체들이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는 평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유사시 군수 지원의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이런 칼럼 내용에 외국 자본이라는 이 양날의 검을 현명하게 그걸 다루고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K방산의 혁신적인 성장에 지속적인 해외 자본 유입을 지체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안보를 병행하는 이중 안정장치가 전략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기술보호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러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산 물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기준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어떤 지분 투자라도 이런 경영 참여의 의도가 있거나 핵심 부품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는 국방부와 산업부가 함께 부처 합동으로 심의하는 통합안보심의기구를 통해서 까다롭게 심사해야 합니다. 국내 방산 생태계에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 투자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자본에 앞서서 국내 자본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산 특화 펀드 조성이 돼야 되고, 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방산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어떤 단기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국내 자본이 투입이 돼서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K방산이 가성비가 장점인데 지속적인 방산 성장을 위해 가성비만이 답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성비는 초기 시장 진입의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스텔스, 그리고 AI, 또 무인화, 극소음 기술들, 이러한 미래 기술들의 어떤 초격차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신뢰성 기반의 어떤 장기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객 국가들의 어떤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고 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를 하는 이러한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의 어떤 위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성비의 굴레를 넘어서 K방산의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성비 굴레를 넘어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성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핵심 동력은 우수한 품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는 가성비였습니다. 이는 후발주자로부터의 시장에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이점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했지요. 이러한 가성비에만 매몰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굴레에 함정에 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의존하게 되면 기업은 필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에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저가 경쟁국의 시장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런 역학적 관계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싸게 파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프라이스 디코딩으로의 전환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프라이스 디코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도. 이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서 가격에 포함된 숨겨진 가치를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수익국은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무기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체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종합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 가치는 고장 시에 즉각적인 기술 지원, 또 예비 부품 공급 보장, 또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경쟁국이 제공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어떤 서비스, 또 파트너십, 이러한 가치들을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로 이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핵심 전략인 장기 파트너십 구축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도 이후에도 최소 30년 이상 보장하는 정비 서비스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 또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제공해서 고객이 무기 운영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방 산업의 기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현지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서 수입국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호혜적인 산업협력은 단기 계약을 넘어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런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방산의 여러 가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K방산의 장점인 가성비, 이것은 초기 시장의 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체계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K방산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 가성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프라이스 디코딩과 같은 이러한 전략들은 함께 고민해 보면서 K방산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고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이 국내 항공산업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은 국내 항공산업의 어떤 시스템 통합 역량이라는 질적인 도약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부품 제조에 머물렀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항공기 체계 개발의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핵심 기술의 어떤 국산화율을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협력 기업들이 기술 역량이 높아졌고 또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민간 항공기와 또 우주 산업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KF21 보라매가 국내 항공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두 가지의 핵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게임 체인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첨단 기술 내재화와 항공 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했습니다. KF21의 개발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적 자립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항공 전자전 쪽, 이거는 에이비오닉스에 의존해왔죠. 이러한 것들을 A상 레이더,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A상 레이더와 같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통합하는데 성공했던 것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또 해석, 체계 통합의 기술, 이러한 것들은 국내에 뿌리 내렸고, 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의 생태계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조립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첨단 항공기술 수준으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또 여러 가지 항공기 개량에 대한 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KF21이 가져온 여러 가지 큰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항공산업의 어떤 미래 고부가 가치의 먹거리를 제공했고,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서 KF21의 여러 가지 성공은 국산 항공기의 신뢰도와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레퍼런스는 향후에 T50이나 또 FA50 이런 계열의 수출 확대에도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창출을 했었죠. 또한 이러한 KF21의 어떤 플랫폼 기반에서 미래 유무인 복합 체계나 차세대 무인기, 이러한 기존 개발로 확장하는 잠재력을 갖게 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KF21은 국내 일자리 창출, 또 산업의 파급 효과, 또 글로벌 방산 시장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또 핵심적인 수출 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F21의 사업은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의 단순한 납품 기회를 넘어서 어떤 기술 역량에 대한 역량과 또 구조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를 함께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목표를 진행함으로써 핵심 부품의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수직적 기술에 대한 협력,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A상 레이더나 랜딩 기어,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러는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들과 또 부품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어떤 항공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또 품질 관리에 대한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곧 경쟁력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KF21 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항공 방산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공식력 있는 레퍼런스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 시장의 문을 열어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KF21을 시작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가감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F21이 플랫폼을 삼아서 AI 기반 유무인 무인 체계 기술을 선점하고, 또 초음속 무기, 레이저 무기 등의 첨단 기술을 조기에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의 고급 R&D 인력들을 또 엔지니어적인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서 민군이 함께 협업하는 또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력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항공 우주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투기 개발을 넘어서 항공우주 시대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 개발과 유무인 복합 재개로서의 진화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 플랫폼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5세대 이상의 스텔스 기술과 또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KF-22 플랫폼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의 협업이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미래 전장의 주역이 될 안전한 무인 전투기의 어떤 기술, 그리고 초음속 항공 기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개발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는 KF-21 기술의 유산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래 항공 전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 기술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그 고도화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무인기가 비행 중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그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무인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표적을 정찰하고 또 공격할 때 그 유인기의 조종사가 최소한의 지시만으로 무인기들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분담하고 최적화된 어떤 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협업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어떤 상황인식이나 또 위협 분석의 기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 기업들은 KF-21과 연동해서 무인 편대기에 탑재된 AI 임무 컴퓨터를 통한 그 센서 퓨전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어떤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항공 전문 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첨단 항공 산업은 곧 첨단 인력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수출,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설계자, 또 엔지니어, 그리고 정비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산업체가 연계된 항공우주 특화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의 어떤 청력 인재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민수산업과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항공우주 부품 중소기업들이 민수항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인증이나 또 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산업 생태계를 또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동과 유럽 지역의 K방산의 구체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동이나 유럽 시장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중동 시장은 고유가에 따른 국방 예산의 증가와 또 안보 위협의 고조가 계속 수요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보 동반자의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또는 현지 생산, 또 라인 구축, 또 안정적인 물자 공급, 또 정비, 이런 그 패키지화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이런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무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작용해서 많은 수출을 우리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나토의 어떤 상호 운영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속적인 무기 성능 개량과 현지 방산기업 간의 전략적 어떤 제휴를 통해서
유럽 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는 파트너십 강화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또 전략을 잘 구상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KF21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나요?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서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줍니다. 기술적,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단순히 고객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술 협력과 공동개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총체적 생애주기 지원, 그리고 국산화 지원 능력,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KF21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항공방산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무기 수출국을 넘어서 글로벌 안보 협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F21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K방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서 전략적 국제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기 수출의 이후에도 수입국과의 장기적인 동방 성장 목표를 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산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시설 구축, 이러한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그 수입국의 어떤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성장의 모델은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국의 모방이 어려운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K방산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처럼 전략적 협력은 단기적인 수출을 넘어서 K방산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보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K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방산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비 시스템, 또 군수 지원 시스템을 특정 지역에 거점화하고 인근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K방산은 단순한 장비 공급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보와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K방산의 수출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성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도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일관성 있는 K방산의 성장,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과 국가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방유학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방산솔루션 노바엑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방융합기술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내용들을 국방에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 기업의 여러 가지 신사업 발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나 또 산업경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다각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적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 산업인 우주산업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쓴 우주경제에 투자하라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의 다각화와 또 신사업에 대한 발굴,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더욱더 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